동창리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부르며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대형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빙판길 사고 예방법 집중 보도합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비서울권 지역도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들썩일 조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연말 협상 시한을 보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발표한 건데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 공격에 맞설 전략무기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ICBM과 관련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지막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크리스마스 도발을 준비하는 모습이라 비핵화 협상이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밤 10시 41분부터 7분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6일 만에 영구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에서 또다시 시험을 단행한 겁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의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며 핵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시험의 내용과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이나 ICBM을 쏠 수 있는 엔진 시험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험 시간까지 공개하며 액체 연료 엔진 성능을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에게 마지막까지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나오는 압박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한테 동창리와 영변을 받지 않은 후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직전에 이루어진 만큼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이 당분간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도발을 이어갈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미국은 극도로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첨단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죠.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을 로그 스테이트, 즉 불량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군사 대응을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반응은 송지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불렀습니다. Focus on China than Russia. We also have to worry about these rogue state threats, Iran and North Korea. 일주일 새 2번이나 북한을 불량하다고 지목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려 한다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 already have the nuclear weapons, and now they're trying to develop an ICBM, and that becomes a direct threat to our homeland.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ar on a peninsula would be horrible. Nobody wants to see that. 에스퍼 장관은 12일 반덴버그 기지에서 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개발하고 나면 아시아 동맹국과 논의하겠다며 아시아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미국 측 실무 협상을 책임지는 비건 특별대표가 내일 방한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판문점에서 마지막 담판을 추진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화가 성사되면 좋겠지만
미북 간에 오가는 거친 말들을 감안하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2년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 불렀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직후 폐허에 빗댄 경고까지 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북한도 폭언으로 맞섰습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발언 수위는 2년 전 말폭탄을 연상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무력 사용을 시사했고 That's why I call him Rocketman.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늑다리에 망령이 시작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잃을 것이라 공격하자 북한은 잃을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일 방한하는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 판문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대화 제의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한 구간에 이렇게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양방향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도로 표면이 살짝 어는 바람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현장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쓰러진 화물 트럭에서는 화염이 계속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4시 41분쯤 경북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에서 화물 트럭 등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4분 뒤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0여 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완만한 내리막 곡선 구간입니다. 차들이 앞선 사고를 보고 제동을 시도했지만 도로가 미끄러워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두 곳 모두 80m 높이의 다리 위였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다 밀어버리니까 저희 벽을 먼저 박았어요. 차 세우려고 쏘는 데에 빵빵빵 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부상자들은 상주와 구미 등 시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부상 정도가 심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차량 40여 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이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수습도 길어지면서 도로는 12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에서 연이어 폭발음이 납니다. 소방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맞은편 도로에서 물을 뿌립니다. 연쇄 추돌로 차들이 뒤엉키고 큰 화재로 이어지면서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서히 서면서 이제 뒤에서 받고. 대형 유조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아직까지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또 다른 화물 트럭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25톤 트레일러에 깔린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불탄 차량에서 뒤늦게 시신을 발견하고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사망자는 2차 사고를 피하려다 교각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일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새벽부터 12시간 넘게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만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당시 운전자들은 앞에 사고가 난 것을 보면서도 살얼음에 미끄러져 멈추지 못하고 화염 속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양방향이 수십 대의 차량들로 뒤덮이면서 구급대원들이 제때 도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고속도로 위로 사고로 멈춰선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상하행선 합쳐 연쇄 추돌한 차량만 40여 대에 달합니다. 사고 장면을 보고 제동을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단 겁니다. 불을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풋브레이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도 진짜 안 돼요. 이게 다 얼어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고 지역엔 비가 0.7mm 내렸고 교량 구간은 일반 도로보다 더 빨리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량 시작 지점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기온이 내려가고 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데다 화염도 심해 구급대원들의 진입은 늦어졌고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양방향이 도로가 차량이 많이 막혀가지고 저기에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측은 강수 예보가 있고 기온이 영상 3도로 내려가면 제설 작업에 나서지만 오늘은 예보에 없던 비가 내려 제설 작업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린 사고 원인의 이 블랙 아이스는 도로 위에 얼음이 아주 얇게 생기다 보니 아스팔트의 검은색이 그대로 보여 운전자 눈에는 얼음인지 도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광주 원주 고속도로 사고가 난 차량들로 아수라장이군요. 고속사고를 막아보려는 한 남성. 열심히 수신호를 보내는데 회색 SUV가 미끄러지듯이 남성을 지나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보지만 또 한 번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장애물을 들이받은 후에야 겨우 멈추는군요. 30분 만에 차량 20대 가까이가 추돌했습니다. 이 차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겨울 창원에선 블랙아이스 추돌로 불까지 났습니다. 이날 하루 같은 도로에서만 연이어 3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덩치가 큰 SUV 차량도 속수무책입니다.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경찰을 잇따라 들이받아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모두 블랙아이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아침에 도로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입니다. 마치 검은색 아스팔트처럼 보여 붙은 이름입니다. 교통량이 적을수록 얼기가 쉽죠.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 습기가 많은 교량의 쥐약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나 미끄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예방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된 도로에선 눈길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왜 위험한 걸까? 시속 50km로 주행할 때 마른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11m인데 빙판길은 48m로 4배 이상 길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나온 차량 대부분에 장착된 자세 제어 장치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장치를 켜고 달려봤습니다. 블랙아이스가 낀 커브길도 매끄럽게 돌아나가는군요. 하지만 장치를 끄자 차량이 미끄러져 경계를 벗어납니다. 전력이나 연비와도 무관해서 항상 켜고 다녀도 됩니다. 급제동과 급가속은 금물.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다음에 핸들을 급격하게 꺾는 거, 이런 행동이 이제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요. 브레이크를 나눠 밟고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도 블랙아이스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차례 가슴을 쓸어내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수술을 앞둔 산모도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 산모와 신생아 등 300여 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산모로 보이는 여성이 슬리퍼를 신고 부축을 받으며 대피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산모와 신생아 등 3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확 이 건물에 다 감쌌어요. 다 감싸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서 있지를 못하고 저기 라페스타까지 다 뛰어서 이제 대피를 했거든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옥상에 대피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환자 2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직전 수술을 앞둔 임산부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병원 옆에 소방서가 있어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에 동파될까봐 거기에 그 보온재를 감고 또 열선을 감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나. 소방당국은 병동을 잠정 폐쇄하고 신생아와 산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 후보자는 딸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공개했는데 야당은 이 차용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표절 그리고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있죠. 여기에 대한 후보자 측의 해명까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8월 딸에게 9천만 원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입니다. 채무자인 딸의 주소가 도로명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야당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건 차용증 작성 시점 2년 뒤인 2014년이라며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뒤늦게 서류를 급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추 후보자 측은 도로명 주소는 2011년에 전국에 일괄고시돼 그때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며 돈을 갚은 내역도 빌린 다음 해부터 재산 신고에 실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선 의원이던 2003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제출한 농촌발전 전략 연구 논문에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문장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추 후보자 측은 2003년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02년 구이동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추 후보자 측은 담보가 많이 잡혀 조금 낮은 가격에 매입했을 뿐 실거래가에 맞게 구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통상 1년 단위로 나는데 6개월 만에 간부 인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인사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자료 요청 대상자인 28기부터 30기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차장검사 모두가 포함됩니다. 현 정권 핵심 인사 수사 책임자들입니다. 공석인 검사장급 6자리 임명 명분으로 승진 인사가 단행되면 전보 인사는 수순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통상 1년 주기인데 지난 7월 윤석열 총장 취임에 맞춰 인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6개월 앞당겨 인사 절차에 돌입한 셈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진행 중인 정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제동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옵니다.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핵심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 1, 2개월 수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인사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수사 방해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차장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보에는 처분 취소 소송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검찰 인사는 서지영 검사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점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현재 강경 대응 기류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어 법무부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대응 강도와 수위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일반적인 공직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뇌물수수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건지 검찰의 공소장을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성 기자. 네. 이 공소장을 저도 봤는데 일반 공직자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 공소장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중이던 유 씨는 한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강남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에게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1년여 만에 돈을 갚으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토로해 1천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과 차량도 제공받았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는 쉴 수 있는 곳을 얻어달라고 해서 강남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하고 출입카드를 건네받았습니다. 다른 관계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도 받아서 사용을 했고 항공료와 골프채, 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 취업 청탁 얘기는 뭔가요? 네, 종합백화점입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동생을 취직시키고 아들에게는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해 수백만 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모두 10여 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제 계좌로 받기도 했다는데 본인 계좌를 이용한 건 아니죠? 네, 당연합니다. 금융 전문가다웠습니다. 자신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아 금융거래상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구매 비용을 무이자로 빌릴 때는 장인의 계좌를, 그리고 미국에서 쓸 사교비 200만 원을 받을 때는 돈 좀 빌려달라면서 장모의 계좌를 썼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사서 다시 돌려받을 때도 처가로 배송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감찰 이후인 부시장 때도 자신이 한우 세트를 선물하고 싶은 인사들에게 대신 110여만 원어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표 100만 원을 받을 때는 용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2명을 통해 받았습니다. 근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했었던 건데 청와대 감찰 결과 그리고 이 공소장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2017년 특감반원들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번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당시 감찰 결과가 인증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당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장관은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위 의혹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결국엔 조국 전 장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감찰 중단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이 조만간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 씨가 누구를 통해 구명 운동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공소장에 지금 안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위를 찾아낸 게 청와대 특감반원이라면 그 중단된 이유를 찾는 건 검찰의 몫입니다. 유재수 씨,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때 누구에게 구명을 요청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다 말을 하세요. 검찰은 유 씨의 해외 치료비 자금 출처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의 해외 계좌도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 추가 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감찰 무마 혐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건데 조국 전 장관과 현 정부의 실세들 간의 이 책임 떠넘기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그 시간까지 선거법 처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이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강행 처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전략과 내부 분위기를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안에 대해
4플러스의 협의체 소속 정당들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캡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질 않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에 있어 후퇴를 4플러스의 협의체 중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3개의 당이 민주당안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에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보를 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애초 민주당이 세운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가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무산된 만큼 민주당은 오는 16일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리고 19일엔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석현입니다. 수에서 밀리는 한국당은 오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청와대까지 행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또 진보 집회가 열린 여의도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3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다 들어가면 이 문재인 정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한국당을 빼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제도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는 이 못된 세력들 반드시 응징하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한국당 추산 약 20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며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로 나가 정치 선동을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검찰개혁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적폐청산연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한국당이 준비한 신의 한 수입니다. 먼저 영상 구성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바꿔 가라! 입법 쿠데타 포기하라! 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 개정안의 이게 핵심인데 이게 통과될 경우에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은 뭐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영상에서 보시면 5번 찍어라 뭐 얘기는 뭔가요? 네,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 절대 불가론이 대다수지만 당 전략가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전 준비 시나리오를 취재했습니다. 4+2 협의체가 준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한국당 비례대표 의석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페이퍼 정당 창당을 기획 중인데요. 예를 들면 비례 한국당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 하도록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가져가니까 별도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비례를 찍게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봤는데요. 여기에는 한국당의 중요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출당시켜서 비례 한국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형제 정당을 만들 거면 기호 배분부터 전략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원내 제2정당이니까 총선에서 기호를 2번을 받게 되는데 이 비례한국당 기호도 전략적으로 정할 수가 있나요? 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요. 내년 총선 기호는 민주당이 1번, 한국당이 2번, 바른미래당이 3번, 새보수당 4번 등의 순입니다. 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들을 출당을 시켜서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고 여기에 명망가를 대표로 내세워 상징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 비례대표 7명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게 되면 기호 5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거운동할 때 2번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례는 또 5번 찍어라 뭐 이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에 쓸 손동작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당 뭐 계획은 알겠는데 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좀 꼼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이 유권자들이 또 얼마나 이 전략에 호응할지 이것도 미지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기는 한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로 선거법 강행 처리를 하려는 상황에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런 전략을 쓰면은 중요한 건 또 이 지금 보수 내부의 연대 문제가 좀 관심인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네, 지지 계층이 일부 겹치는 우리 공화당이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 유권자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한국당의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 공화당은 예정대로 TK는 물론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서 한국당과 경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도 있고 이현주, 이정현 의원 등도 창당을 준비 중인데요. 보수 진영 정당 분열만 가속화시켜서 진보 진영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한국당이 준비한 신의 한 수는요. 야합과 꼼수의 충돌로 하겠습니다. 예, 이 4+1 협의체가 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합의안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의 룰을 야합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저렇게 꼼수를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어떤 그런 전국들을 정리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정호성, 박이 다시 거둔 이유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재만, 안봉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만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5월 만기 출소 이후에 했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 전 비서관이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에 최소 2번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보고서 내용도 어떤 게 담겼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만 거두고 나머지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거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도 궁금해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3인방이 구속된 사유의 성격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씨의 경우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됐고 정 씨가 이런 직접 이권을 챙긴 혐의는 없다고 보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호성 씨는 시킨 일만 했고 다른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본다는 건데 지금 정호성 씨가 그럼 쓴다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물론 정 전 비서관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상황이나 박 전 대통령 관련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서신 형태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공화당의 활동과 총선 전망 등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수술을 받은 왼팔은 여전히 3분의 1 정도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서울 모 병원에 가는데 일반인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병원 진료 마감 전인 5시쯤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고 신장 쪽에도 이상이 생겨서 얼굴과 몸이 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형 집행 정지 그리고 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의견 조율이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이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접촉은 계속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할 뿐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 연말도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잘 들었네요. 두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또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정호성, 박이 다시 거둔 이유는요? 혼자 남은 문고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문고리 3인방으로 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군요. 오늘도 정치권의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서울 집값이 뛰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각합니다. 1년 사이 10억 원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지방에서도 청약 열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던 대통령 발언과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올 하반기 전용 면적 56제곱미터의 실거래가는 30억 5천만 원. 1년 전보다 무려 9억 8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금액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 제한이 풀렸고요. 순위별로 보면 9억 원 이상 오른 곳이 3곳, 8억 원 이상이 2곳, 7억 원 이상이 6곳에 달합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실거래가 상승률도 기록적입니다. 지은 지 25년 된 영등포구의 3원 아파트는 1년 새 65% 넘게 올랐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58% 오르는 등 상승률 50%를 넘긴 곳만 8곳이나 됩니다. 새 아파트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서울권 지역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60.4대 1을 기록했고 광주의 한 아파트엔 청약 통장 4만 6천 개가 접수돼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지 2달도 안 돼 다음 주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25년간 LG그룹을 이끌며 글로벌 기업의 토대를 닦은 구자경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오늘 오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별세로 전해졌습니다. LG그룹 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고 빈소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구자경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 구인호 회장의 장남으로 부산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1950년 LG화학에 입사했습니다. 1970년부터 2대 회장으로 25년간 LG그룹을 이끌며 전자, 화학, 부품 소재 등의 사업 영역을 넓혔고 LG그룹을 연 매출 260억 원에서 30조 원대, 재계 3위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종전의 개척 정신, 연구 개발 이념을 진일보시켜서 1995년 전격적으로 은퇴했고 2005년에는 약속대로 LG와 GS그룹을 분리했습니다. 무역 경영으로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았었고요. 동업자 간 깔끔한 정리로 재계의 귀감이 되신 분입니다. 고인의 타계 소식에 정재계는 물론 SNS에선 인재 양성에 힘쓴 큰 별이 졌다며 애도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혁신을 더 가속화해서
내 평생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방송 토크쇼에서 입담을 과시하며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내 상영관 수도 크게 늘면서 한국 영화 최초의 골든글로브상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심야 토크쇼에 출연한 봉준호 감독. 여유가 넘칩니다. 영어와 우리말로 대화가 이어지고 진행자는 영화 감상평을 말합니다. I went in not knowing what the movie was about and just heard buzz that this was great. 영화 기생충이 최고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건 3개 부문입니다. 그중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 유력한데 반지하, 짜파구리 같은 우리식 표현을 외국인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올해 초 한국계 샌드라 오의 여우주연상 수상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북미에서 3개에 불과했던 개봉관이 60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뉴욕타임스가 꼽은 최고의 영화상 3위에 오른 점, 110년 역사의 전미 비평가 협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아시아 영화 또 그동안 한국 영화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마이너적인 이런 성격을 많이 벗어던지고 기생충이 그 완강한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작품상 후보에는 영어 대사 제한 규정에 따라 오르진 못했습니다. 내년 1월 골든글로브 수상이 확정되면 아카데미상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얼토당토 않다. 소수를 일반화시켜서 보지 마라. 참고로 나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 2천만 원, 40%가 올랐다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발표하자 한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긴커녕 나는 아니다, 소수일 뿐이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본인 집값이 안 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낀 국민 심정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걸 저 한마디가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감 결핍 발언은 1년 전에도 있었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 네, 참고로 모두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던 이분의 아파트 가격은 이 정부 들어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연설의 달인이라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로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됐습니다.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내 형제가 아닐지라도 나는 내 형제처럼 여겨서 돌보겠다는 호소가 군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나는 재산이 늘지 않았으니 소수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고위공직자의 말을 들으니 이런 공감력을 스스로 갖추기를 기대하는 건 유언해 보입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나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였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더 온화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시기 좋겠네요.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